서울 도심 속의 한 시민 휴식공원. 등산로 곳곳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무덤의 석상들. 이 버려진 무덤의 주인공들은 누구였을까? 그들은 넷이었다. 내시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가장 먼저 사극의 한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음흉한 눈초리, 가냘픈 목소리, 또 이 쪼그라진 어깨에 이 종종거리며 걷는 그런 모습이겠죠. 이 환관이라고 불리우는 이 내시들은 흔히들 중국이나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이 페르시아 제국을 비롯해서 그리스, 이집트, 로마 등 서남아시아와 유럽 지역은 물론 아프리카에서도 이 내시는 존재해 왔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가장 먼저 전해받은 이방인이 이디오피아의 내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대와 나라마다 그 성격은 좀 다르지만 내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절대 권력자인 왕의 최측근으로 있으면서 때로는 정사에 깊숙이 개입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특수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는 우리 역사에 있어서 내시는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왕조의 역사만큼이나 긴 내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그늘에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았던,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 알려지고 외면당했던 내시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시들의 공동묘지가 있는 곳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서울 외곽의 월계동. 주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는 공원 곳곳에 상석이며 비석, 한때는 무덤을 지켰을 문인석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지금 저 밑에서부터 저 산까지 엄청 많다고 봐야 되겠죠. 한 몇 개 정도? 몇 개, 뭐 셀 수도 없죠. 셀 수도 없이 뭐. 봉분이 사라진 무덤과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문인석들. 이곳 주민들은 내시들의 공동 무덤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일반 묘 같으면 자손이 있으니까 산소가 그렇게 산소 위에 남았었는데 놔두겠습니까? 크고 잘생긴 걸 갖다 놔 정도면은 아마 일반인들은 안 되고 돈 많은 요건 누가 도구를 해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그냥 방치해 놨습니다. 예, 도구를 해가지고. 향토사를 연구하고 있는 이광남 씨도 최근에야 이곳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예, 요건 전부 다 이장해 가지고 간대고 저 산 곳곳에 흩어진 무덤의 수는 모두 800여 기. 상당히 아주 이것이 내시의 묘임을 알려주는 것은 등산로 곳곳에 남아있는 비석의 명문이었다. 이 저 비석이 보면은 통운대부 행내시부 상. 내시부가 여기 있네요. 예, 내시부. 내시부. 내시들이 속해 있던 부서로 무덤의 주인이 내시란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버려진 무덤들. 이곳은 내시들의 공동묘지였다. 이런 식으로 비석 받침석이 이렇게 비석은 없고 받침석만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아마 후손들이 아마 자기 가문에 좀 창피한 걸 숨기려고 아마 뭐 없앴다거나 빼갔다거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시들의 무덤은 네, 다른 지역에서도 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야산. 이곳 역시
산 여기저기에 수많은 상석과 비석들이 방치된 채로 흩어져 있었다. 이게 그렇죠. 상속도 이제 많이 있었고요. 큰 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묻히고 막 없어지고 이제 그랬죠. 그런데 묻혔잖아요, 저기도. 내시의 공동묘지였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뚜렷이 남아있는 글자 승전세. 왕명을 받들고 전달했던 내시였다. 또 다른 비석. 한때 내시부 최고직에 있었던 인물이 이곳에 묻혀 있었다. 지금도 내시의 흔적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원지로 잘 알려진 장흥. 이곳 삼상리는 옛부터 내시골이라고 불렸다. 저 계곡의 송수에서 내려오면서 3마리 마을 토박이들은 내시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박유창 시대에는 그전에 나도 90절을 했는데요. 그 저 사무관들 그 집에나 가서 빌려 입고 그랬으니까 그 집에나 있었으니까 그 걸레는 여자고 시고 남자고 시고. 주민들은 내시들의 권세가 대단했던 것으로 기억했다. 지금 한 60대, 한 70대, 한 80 먹은 양반들도 이제 명절 때 세배를 가잖아요. 세배를 가면은 안을 못 들어갔어요. 얼굴 보지 못하고 밖에서 그냥 바깥에서 앞마당에서 절을 했어요. 세배를 가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지금 80 먹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래 우리들은 이제 사람 그때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사람 취급 안 했지 사실은. 상민이니까 상민이니까 사실. 말해도 못 올라간대요. 못 올라가지. 교수란 사람한테 말을 같이 못한 결혼하죠. 그런 사람. 마을의 한가운데는 구한말 현직에 있었던 내시가 살던 집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집이니까 오래됐죠. 예. 그 자리 걸 인겼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이 집은 상당히 좋았겠네요. 좋았죠. 이 집이 동네에서 제일 잘 진 집이었었죠. 이 집이요? 예, 바깥 동네에서 가장 좋았던 집. 마루도 이 마을 토박이들에겐 이 집에서의 일들이 요런데 아직도 추억으로 남아 있다. 세배를 들어오면은 조안에서 무슨 뭐 저 세배 때 무슨 약과 하며 무슨 저기 이런 애들 과자하며 전부 다 옛날에 만들어 먹는 걸 여기서 꺼내주시고 저 왕을 모시며 궁궐에서 근무했던 이 집의 주인공 내시. 동네에서 가장 큰 어른으로 대접받았던 그의 집은 폐가로 변해 있었다. 왕조의 몰락과 함께 그 존재까지도 잊혀져 가고 있는 내시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이 내시에 대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신체적으로 불구였던 이들이 한 인간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조선 왕조실록이나 고려사의 단편적인 기록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시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이 월계동에 있는 한 공동무덤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은 이 공동무덤의 주인공이 내시였다는 것을 밝혀주는 그런 비석입니다. 이 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통운대부 행 내시부 상세 승공 극철 양위지묘. 통운대부의 품계를 가진 내시부에서 상세직을 수행하던 승극철이란 사람의 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양위지묘라는 말입니다. 양위지묘. 이것은 이 승극철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과 나란히 묘를 썼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내시에게 부인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는 그런 추측도 가능한데 과연 그럴까요? 국립중앙도서관 족보실.
이곳엔 내시의 것이라고 알려진 특별한 족보가 한 권 남아있다. 혈통이 아니고 양세기보. 해가지고 여말 선초의 내시였던 윤득부를 시조로 하는 내시 집안의 가계도다. 족보의 구성은 태어나고 죽은 해 그리고 일생의 행적이 기록돼 있는 일반 족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내시 족보는 말이야 양자 형태를 했기 때문에 성이만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이래 한번 해가지고 그 각자 이제 대마다 성이 다 다르죠. 어떻습니까? 예, 요거는 최시고요. 또 일반 족보 같으면 여기 유자 안 쓰고 자자만 쓰고 쓰는데 네네. 유임목 예. 또 그 아들이 그리고 또 또 임씨가 되네요. 임씨가 돼요. 예. 또 그 그다음에 아들이 김씨가 김씨가 되고. 여기는 또 서로 김씨가 같지만은 아마 여기는 내시는 양자를 들여 가계를 이어갔던 것이다. 족보엔 내시의 부인도 함께 기록돼 있었다. 일반인과 다름없이 가정을 가졌던 것이다. 묘지 있고 생년월일 있고. 예, 예. 족보의 서문엔 족보를 만든 이유를 밝히고 있다. 비록 양자로 가계를 이어가지만 낳은 은혜 못지않게 키우는 은혜도 크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명 내지 두 명을 입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자기의 재산이라는 권력에 비례해서 4명, 5명 정도 양자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자뿐만 아니라 양녀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결혼도 하고 양자 드리고 양녀도 드려서 어엿한 일반 가정과 똑같은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 윤득부를 고려 조선 우리는 초기부터 족보를 통해서 내시의 후손을 찾아보기로 했다. 윤득부 낸 후손인 최석두 씨가 필사로 쓰여진 또 다른 내시 족보 가승. 선조 당시의 내시 김계한을 시조로 한 집안의 가계도였다. 아들을 두루 입양을 했는데 김광태 일제시대에 내시 최석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이 족보의 마지막 후손은 1907년에 태어난 정병국 씨로 돼 있다. 아직 생존해 있을지 모르는 정병국 씨를 찾아보기로 했다. 1907년 6월 7일생이라고 명시돼 있는. 그 단서는 족보 속에 나타난 기록이었다. 족보에는 3대 이후로는 월계동 공동묘지가 아닌 양주 사내리의 집안 선영의 묘를 썼고 그 부근에 이들이 살았다는 마을이 있다는 것이다. 정병국 씨의 선영이 있는 양주의 사내리를 찾기로 했다. 정병국 씨의 거주는 의외로 쉽게 확인됐다. 한 7, 8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효천리에 계속 거주하고 계시다가 또 효천리에 지금 인양반들 계열에서는 가장 그 높으신 분이었고 우리가 찾고 있는 정병국 씨 대신 그 동생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족보가 작성된 직후에 입양된 김계한의 생존해 있는 마지막 후손임이 틀림없다. 유충현 씨가 남문 상고 그 당시 상고인가 거기에 재단 이사장 하셨어요. 아, 그분이 지금 현재 계십니까? 유충현 씨 계시죠. 우리는 마지막 후손인 유충현 씨를 만나기 위해 일제시대까지 사내리로 불렸던 효천리를 찾았다. 어렵게 유충현 씨를 만날 수 있었다. 번거로운 것을 싫어하면서 이 종구석에 그냥 묻혀서 살고 있습니다. 예. 여기 제가 자손들이 많지 않고 올해 71살의 유충현 씨. 김계한의 14대 손으로 아버지 대까지 내시직에 있었다는 이 집안의 마지막 후손이다. 아, 여기인가 보네요. 그는 제일 먼저 선조들을 모셔놓은 곳으로 취재진을 안내했다. 여기가 시조 할아버지
아까 말씀드렸던 개자 한자 할아버지 그렇습니까? 각심사에서 이쪽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저쪽에다가서 모셔왔다가 뭐 원래는 각심사 저 월계동 쪽에 네네네 있었습니까? 네,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로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면서 바로 그 월계동 공동묘지에서 이곳으로 모셔온 것이다. 충군정량역이 고성공신역이 임진왜란 당시 목숨을 걸고 임금의 안전을 지켰던 내시 김계하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내시로선 특별히 오늘날의 장관에 해당하는 정일품의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숭록대 대부 유 씨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조 할아버지다. 연양군. 그러고서 이제 이곳엔 족보에 나온 사람들의 묘가 대부분 모셔져 있었다. 대대로 임금을 가까이 모셨던 내시 집안. 유충현 씨는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잊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참 준엄하셨죠. 기가 구척장신이시고 참 이 여기서 저 이 건너 산에 망원경으로 이렇게 내다보시다가 남의 산에 와서 이제 난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소리를 지르면 거기까지 들릴 정도로 나서 목청이 우람하셨어요. 그 뭐 참 일대에 그야말로 참 몸만 성한 사람이었다면 무사 기질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장엄하고 아주 그냥 건장하시고 또 글씨도 또 아주 명필로 잘 쓰셨고 전부 이렇게 꺼내가지고 유 씨는 단란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그때는 겸상이라는 게 없어요. 어른들 앞에서는 다 독상이지. 그렇게 상을 보면 그저 이 아버니,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딱 단독상이지 저거래. 이제 겸상이라는 법이 없어요. 이런 더군다나 이 뭐 식탁을 놓고 둘러앉아서 먹는 법칙은 없고. 근데 이제 특별히 할아버니가 이 할아버니가 석자도자 할아버니가 그 어린 거 이래 오너라 밥 가지고 오너라. 아주 파격적이죠. 그러면 그 맛있는 거 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 이놈아. 그러면 또 우리 아버지 되는 분은 아이 버릇 나쁘게 가르친다고 또 옆에서 잡을 안 속이죠. 취재팀이 가져간 족보를 보여주자 6.25 때 잃어버렸던 족보를 찾았다며 그도 뭔가 보여줄 게 있다고 했다. 그것은 전쟁 통해 잃어버린 족보를 기억으로 되살려낸 유충현 씨 집안의 가계도였다. 중자 명자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 집게 10여 년 전에 아주 그냥 총망라해서 무조건 오고 자관 한번 다 모시도록 제가 추선을 했었어요. 우리가 뿌리를 알고 살자. 아무리 다 무호하고 이게 이제 저거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모르지만 시방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은 요것을 갖다가선 확연히 알고나 넘어가자. 젖먹이 때 우연한 사고로 불구가 돼 500년 동안 내려오던 내시 집안에 입양된 마지막 후손 유충현 씨. 우리는 그를 통해 내시 집안의 가계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내시가 이 땅에서 공식적으로 사라진 것은 한일 합방이 있기 2해 전인 1908년부터입니다. 일제가 대한제국의 모든 관부를 없애면서 내시부도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1908년부터는 내시가 더 이상 이 궁궐에 머무를 이유가 없게 된 거죠. 이 유충현 씨의 집안이 지금의 양주 효촌리에 정착하게 된 것은 이 내시부가 폐지될 바로 이 무렵부터였을까요? 이 유충현 씨의 말에 따르면 그보다 훨씬 이전인 임진왜란 이후부터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유충현 씨의 증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시들이 궁궐 밖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시들이 궁궐에서 생활하다 궁에서 생을 마쳤다는 이런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시들도 이 조선시대 일반 관료들과 마찬가지로 궁궐 밖에서 집을 갖고 궁궐로 출퇴근을 했다는 얘기일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법전 경국대전. 경국대전엔 내시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내시부를 승정원이나 홍문관과 같이 하나의 관부로 인정해 그 조직과 임무를 상세히 적어놓고 있다. 내시부의 임무는 크게 4가지로 정해두고 있는데 그 첫째가 대내감선, 즉 궁중 내의 음식 전반에 대한 감독이다. 두 번째가 왕명을 전달하는 전명, 세 번째로 궁중의 문을 지키는 수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궐 내의 청소다. 하지만 이것은 포괄적인 규정일 뿐 실제로는 궁중의 제사는 물론 왕실의 재산관리, 궁실의 각종 공사, 궁녀의 감독 등 궁중 내의 모든 대소사에 내시들이 관여했다. 내시의 관직은 종 2품의 상선에서 종 9품의 상원까지 두었다. 이 중 임금의 수라상에 오르는 음식을 감독하는 상선이 내시부의 가장 높은 직위였다. 이 밖에 상원, 상다, 상약, 상전 등 각 관직마다 상세한 임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내시부의 전체 정원은 140명이었다. 이 정원이 140명이라고 하면요, 아마 일부 군 부대 말고는 이렇게 큰 관서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병조나 이조와 같은 이런 육부에서도 판서에서부터 정당 좌랑에 이르기까지 정규 관원이 한 10여 명 내외였습니다. 이러한 10여 명 정도의 관원들이 일국의 그 국방이나 인사나 또 교육이나 이러한 일들을 총책임지고 있었는데 140명 정도의 관원이 소속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대단히 규모가 큰 관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거의 모든 관부는 궁 밖에다 청사를 두고 있었다. 지금의 세종로는 2호 예병 형공, 육부의 모든 청사가 있었던 곳이다. 그렇다면 내시부는 어디에 있었을까?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 의하면 내시부의 청사는 한양 북부의 준수방에 있었다고 한다. 준수방은 경복궁 바로 옆, 지금의 효자동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내시부도 다른 관부와 마찬가지로 궁 밖에 나와 있었던 것이다. 내시부와는 별도로 궁 안에 내시들을 위한 공간이 있었는데 내반원이었다. 내반원은 왕이 업무를 보던 선정전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왕실의 수발을 좀 더 효과적으로 들기 위해서다. 궁궐 안에 있는 내반원은 내시부의 파견 처인스임인데 내시들 중 가장 핵심 인물들이 근무하던 곳이다. 그렇다면 내시들은 어떤 형태로 근무했을까? 내시들은 크게 장번과 출입번으로 나뉘는데 번은 교대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래도 장번은 장기간 그 왕 가까이서 모시는 자들로서 특히 그 장번은 모든 내시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왕과 세자궁에만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내시들에 비해서 승진의 기회라든가 그다음에 그 권력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장번 내시는 내시부의 핵심 요직에 해당된다. 흔히 왕이 있는 대전이나 왕비가 있는 내전 등을 지키지만 장번 내시라 해서 궁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출입번과 달리 교대 기간이 길었던 것이지 이들도 궁 밖에 집을 두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시부가 있었던 그 준수방, 오늘날 효자동과 통인방 근처라고 생각되는데 당연히 그 지역에 많은 그 내시들이 살고 있었고, 내시들이 궁 밖에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기록이 있다. 조선 중기에 작성된 한양 오부중 북부 지역의 호적대장, 양반가로 분류된 곳에 내시의 집이 눈에 띈다. 양반 관직을 가진 51가구 중 8가구가 내시의 집이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내간분들이 그 궁궐 부근에 많이 그렇죠. 그쪽으로 많이 살았죠. 어디 많이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와룡동, 그 종로 3가에서 자과 동갈 쪽으로 나가선 집들이 내관집이 많았어요. 동굴 쪽으로요? 네, 동관. 그 종로 3가에서 비원으로 올라가는 길을 동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동관길로 나가서 길 양쪽에 내관들이 많이 살았어요. 유 씨는 바둑대회가 자주 열렸던 곳으로 유명한 운당여관이 원래 내시의 집이었다고 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비원 바로 앞 이곳 일대엔 많은 내시의 집이 있었다고 한다. 내시들도 궁궐 밖에다 집을 두고 이곳으로 출퇴근을 했으며 처와 비록 양자이긴 했지만 자식을 두고 가정을 이루며 살았다는 점에서는 일반 관료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무언가 다른 특별한 존재로 인식이 됐던 것은 신체적으로 정상인과 다르다는 점 때문이었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이 중국 은왕조의 갑골 문자입니다. 자, 이 상형 문자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내시, 즉 환관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려주는 바로 그런 기록입니다. 이 문자를 좀 자세히 보면 이 앞부분에 있는 이것은 요즘의 한자와 아주 비슷합니다. 이것은 강조, 오늘날의 티베트 종족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글씨는 어떤 모양으로 보이십니까? 남자의 성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있는 이것은 자른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문자는 결국 강족의 성기를 잘라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갑골문의 이 부분은 은왕조의 무정왕이 전쟁에서 체포한 이 각 나라 사람들의 성기를 잘라서 환관을 만들고자 신에게 물어봤던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기원전 13세기경,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중국에서는 환관 내시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록상으로는 9세기경에 이 신라 흥덕왕 때 환관 내시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시 역사도 1000년을 훨씬 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시는 왜 필요했고 또 어떻게 선발을 했을까요? 내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숙명적으로 정해진 존재로 여겨진다. 서양이 내시의 존재를 신과 관련지었다면 중국은 하늘의 원리와 결부지어 설명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의 관계를 풀어놓은 삼재도회. 이 책에 의하면 중국에선 하늘의 원리는 지상의 원리와 마찬가지라고 여겨 내시의 존재를 천문현상으로 풀이한다. 천계에는 황제의 별이 있고
그 측근엔 일반 관료들과 함께 환자, 즉 내시의 별이 있다고 적고 있다. 내시는 황제에게 봉사하는 사람으로 천계의 원리에 따른 운명적인 존재란 것이다. 동양 전통 사회에서 그 황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천명을 받은 신비한 존재로 이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한 존재인 천자와 일반 사람들이 만나기 위해서는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신성한 존재와 일반 속세의 사람들이 만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인간이면서도 비인간적인 어떤 요소를 지닌 어떤 존재, 그 존재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그 거세를 한 환관들, 그 사람들은 거세를 했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극복했다고 할까요? 이런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황제의 신비함, 또 신성성 이런 것들을 높이지 않았는가. 이런 이유로 왕권 사회에서 내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다. 중국은 한때 궁궐 안에 10,000명이 넘는 환관 내시를 두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구할 수 있었을까? 중국은 전통적으로 전쟁 포로를 거세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궁형이라는 거세의 형벌로 이어졌다. 중국의 경우 궁형에 의한 거세자가 많을 때는 수만 명에 달해 환관 내시를 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땠을까? 중국과 같은 궁형의 형벌이 없는 우리는 합리적인 방법을 취했다. 바로 양자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내시들로 하여금 고자 어린이를 양자로 삼아 대를 잇게 함으로써 궁중에 필요한 내시를 구한 것이다. 경국대전에는 내시가 3세 이전의 어린이를 양자로 드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양자들을 어떻게 입양했을까? 19세기 말 조선에 온 프랑스인 신부 샤를르 달레. 그가 저술한 한국 천주교사에는 구한말 궁궐 안의 모습과 함께 내시들을 어떻게 입양했는가를 알려주는 기록이 있다. 내시는 자식이 없어 전국에 사람을 보내 고자 어린이를 찾아오게 했는데 중국과 달리 궁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입양 대상자를 찾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대상자를 찾았다고 해서 아무나 양자로 들이진 않았다. 근데 내가 4살 적인가? 4살 적에 참 똥을 싸가지고서는 아마 이렇게 방에서 뭉개니까 냄새 맡고 걔가 뛰어들어왔다가 저기 나를 갖다가서는 아마 덮친 모양이죠. 그래서 불구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에 낫시성 가진 분인데 정부의 대가였어요. 그 당시에 상당히 높은 벼슬을 하던 분이 나준하 씨인데 그분이 아마 증거를 해가지고 나를 일로다가선 참 양자로다가선 저걸 한 모양입니다. 그때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그렇죠. 선거를 하고 해서 연줄로. 예. 그래 또 그 양반들이 저거 할 적에도 아무나 마구 받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도 그 집안의 내력을 보고 또 가세가 어느 정도인가 보고 또 교육 같은 것은 어느 정도인가 그걸 보고 아마 이 양자도 아마 받아들인 모양입니다. 양자 제도만을 통해 내시직이 유지됐을까?
흔치는 않지만 가족에 의해 또는 스스로 거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는 내시들의 권세와 궁 생활을 동경하는 데서 비롯됐다. 이 밖에도 여러 경우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되지만 기록이 없어 알 수는 없다. 지난 80년 초 사망한 마지막 내시 정환화 씨. 그의 증언에 따르면 내시가 되기 위한 일종의 사설 양성소가 있었다고 한다. 이화 씨가 만난 많은 내시들도 바로 그 사설 양성소를 운영했던 쇠귀 할머니에 대해 증언했다고 한다. 뭐 귀가 커서 쇠귀라고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분이 자식도 없었어요. 근데 재산을 많이 모았거든. 그래서 그 성불구자들을 모아가지고 특별 교육을 시켰어요. 기생 교육을 시키듯이. 그래서 뭐 소양도 길러야 되죠. 아주 궁중에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상당히 그 경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교양을 쌓아야 되니까 이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또 자기가 여러 통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궁중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쇠귀 할머니가 배출한 그런 사람들이 궁중에서 세력을 잡으니까 이거 쇠귀 할머니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쇠귀 할머니를 어머니로 모셨으니까 그래서 그 쇠귀 할머니라는 분이 그 우이동에다가 죽은 뒤에 묘를 썼는데 여기에 늘 제사를 지내러 내시들이 다녔다고 합니다. 궁에 들어가서도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이들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내시의 몸가짐과 궁중의 법도를 배우는 것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다만 경국대전은 현직 내시들도 공부를 해야 하고 1년에 4번 성적을 평가해 고과에 반영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엄격한 선발과 교육을 통해 한 사람의 내시가 만들어짐을 알 수 있다. 이 역사에서 쓰이는 내시에 관한 명칭은 참 다양합니다. 환관, 환자, 화자, 어민, 내관, 내시 참 다양하죠. 이 중에서 우리의 눈길을 가장 끄는 것은 바로 이 불화자의 화자인데요. 이것은 이 남성의 성기를 거세할 때 마지막 마무리를 불로 했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그 다음 어민, 이것은 거세 형벌이 주어지던 중국에서 그 죄인을 어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앞에 보이는 이 네 가지의 명칭, 환관, 환자, 화자, 어민, 이것에는 남성이 성을 상실했다는 그런 뜻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관이나 내시에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내시는 처음부터 환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환관은 거세된 사람들로서 궁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노예와 같은 그런 존재였고, 내시는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면서 이 관직이 높은 그런 고급 관료였습니다. 이렇게 역할과 서로의 입장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던 이 환관과 내시의 관계가 고려 중기부터 변화를 갖게 됩니다. 바로 내시직을 환관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내시의 권세가 국정을 뒤흔들 만큼 막강해졌던 것입니다. 고려의 내시는 과거의 장원급제자 등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었다.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 사립대학의 창시자 최충의 손자인 최사추, 주자학을 처음 도입한 안향, 이들 모두가 내시였다. 환관이 바로 했던 원나라의 영향으로 고려에서도 내시직에 환관이 진출하기 시작했다. 내시와 환관 전혀 별거의 존재였는데 원간섭기 때 그 환관의 기능이라든가 역할이 부각되면서
그 종전에 내시가 갖고 있던 아주 권한을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고려 문간 내시의 기능을 그 환관 내시들이 차지하면서 정함은 환관으로서 내시직에 진출한 최초의 인물이다. 고려 의종을 키운 유모를 부인으로 맞이한 덕분에 내시가 된 정함을 시작으로 수많은 환관들이 내시직에 진출한다. 환관에서 일약 내시직으로 올라섰던 이들의 폐해는 극심했다. 고려사의 이 기록은 당시 환관들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내시가 환관으로 완전히 대체된 조선시대에 들어서자 조선은 경국대전에 내시의 임무를 규정해 그들의 맡은 바 임무를 엄격히 제한했다. 고려를 거울 삼아 환관의 피해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내시들이 왕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신분이었기 때문이었다. 왕의 측근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왕의 측근에서 왕명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궁중에 궁녀들을 관리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역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치가 어려운 때나 정치적인 격변기에는 이 사람들의 영향력을 발휘하는데요. 궁궐의 정보를 독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혼란기에는 이들이 관여될 여지가 많았다. 또한 대외적인 상황에서도 내시들이 깊이 관여했다. 세종 때 같은 경우에 그 사군 육진을 개척하기 위해서 북방 여진족들과 끝없는 전쟁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김종서라든가 또 이제 최윤덕 또 이천이와 같은 그 장군들이 그 지역에서 경략을 했는데 이때 그 여진족에게 간첩을 파견한다거나 또는 그 아국에서 군사 몇 명을 동원해서 여진의 어느 지역을 공격한다 이런 그 아주 중요한 국가 기밀을 서로 주고받고 국왕이 어디를 공격해라 누구를 간첩으로 보내라 이런 사항은 내시들이 중간에서 연락을 담당해서 중간의 관료들이 전혀 모르게 다 한 다음에 사후에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사후 처리를 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이 내시들에게 주는 임무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왕실의 재산 관리, 궁중의 각종 공사, 지역의 실정 파악 등의 업무를 통해 내시들은 개인적인 치부에도 열중했다. 고려사의 환자전, 즉 내시전을 따로 둔 이유도 바로 이런 상황을 경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내시의 피해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특히 왕명 출납이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조선시대의 왕명은 성정원에서 맡아가지고 출납을 하게 되는데 육조라든지 각 부서에서 공문서가 올라오면은 이것이 성정원에 모이게 되고 이 성정원에서부터 국왕의 처소까지 출납하는 일은 이 내시들이 맡고 있습니다. 또 내시들은 이러한 공문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편전에서 왕의 명령을 기초하기도 하고 그것을 성정원으로 전달하는 이러한 임무를 맡고 있는데 때로는 이 내시들이 왕명을 변조하기도 하고 또 왜곡해서 전달하는 일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들도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귀찮게 생각해가지고 전적으로 내시들에게 왕명의 전달을 맡겨두는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왕명 출납을 가장 악용한 대표적인 인물은 연산군 때 내시였던 김자원이었다. 김자원은 조선시대 내시로서의 모든 악행의 전형이었다. 김자원이 승정원에 출입할 때 모든 승지가 머리를 숙여야 했다. 관료들은 김자원을 통하지 않고는 왕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내시 김자원이 행차하는 곳에서는 아무리 양반이라도 말에서 내려야 했다. 김자원이 이렇게 행세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절대 권력자였던 연산군 때문이기도 했다. 연산군은 수족처럼 따르는 김자원 같은 내시를 앞세워 자신의 부도덕함을 감추었고 김자원은 그것을 최대한 이용한 것이다. 일단 왕이 가장 믿을 수 있고 또 양반 관료들과 원천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내시들이죠. 그 양반들은 내시가 암만 높은 공식적인 지위를 가져도 천한 노예다. 그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무시를 했기 때문에 이 왕은 자기 신복이면서 양반 관료들과 대립할 수 있는 내시들을 여러 가지로 이용해가지고 내시를 이용해서 양반들의 어떤 치부를 들춰낸다거나 또 그 어떤 정보를 캐낸다거나 또는 자기가 양반들한테 직접 이야기하기 좀 불편한 면, 좀 이런 면들은 대신 내시를 시켜가지고 악역을 담당하게 하는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가로 그 내시들의 지위라든가 신분을 높여주고 그 입장을 강화시켜주는 조처를 많이 취합니다. 왕과 가까이 있으면서 궁중 내의 모든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신분에 있었던 내시들. 그들은 신권 정치라고 할 만큼 조선의 독특한 정치 제도 속에서 왕과 신료들의 관계를 최대한 악용해 때로는 국정의 기본 질서를 깨뜨릴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몰고 갔던 것이다. 선조 때 김계하는 임진왜란 당시 목숨을 걸고 임금의 안위를 지킨 내시였습니다. 왕이 그 공로를 인정해서 공신에 봉하자 그것을 취하하라는 양반들의 상소가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내시에게 그런 명예를 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공을 세웠는데도 그것이 무시당한 것입니다. 이 조선 왕조실록과 같은 정사나 야사의 이 내시 관련 기록을 보면은 건방지다거나 또는 비하하는 표현 아니면 분란을 일으킨 그런 행적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한 개인이, 한 인간이 가진 능력보다는 유교적인 신분 질서를 강조하는 조선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내시들이 하나같이 나라에 해만 끼친 것일까요? 몇몇 내시들의 이 직분을 넘어선 일탈 행위가 전체 내시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정동은 조선 출신으로 명나라에서 활동했던 내시였다. 세종 때 명황제의 후궁으로 뽑혀가는 조선 처녀 한계란의 종자로 따라가 중국에서 환관으로선 높은 직위인 태감의 벼슬에까지 올랐다. 정동은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였고 더구나 명황제의 총애를 받던 한씨를 후원자로 두고 있어 대단한 권세를 누렸다. 정동 외에도 박부와 황음 등 많은 조선 출신 환관들이 중국에서 이름을 떨쳤다. 그 당시에 여러 나라에서 중국의 그 화자가 결국 공납이 되어 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우 영민하다고 그럽니다. 뭐 그런 배우지 않았더라도 가서 여러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매우 영민하기 때문에 그들이 빨리 출세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중국으로 뽑혀갈 때 이 처녀들하고 궁인들하고 같이 뽑혀가는 경우가 있는데 말하자면 외국에 가서 그네들과 이제 궁중에서 같이 지내면서 그들을 후견인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성장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 출신 환관의 영민함은 중국의 황제도 인정해 조선 초 중국으로부터 온 사신 대부분이 조선 출신 환관이었다. 정동은 사신의 자격으로 5번이나 고국 조선을 다녀가는데 중국 황실과의 밀착 관계를 이용해 조선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당시 중국은 변방의 민족들이 문제를 일으키자 외국에 대해 무기와 관련해 금수 조치를 취한다. 그중 조선이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은 각궁을 만드는 핵심 부품이었던 물소의 뿔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물소뿔은 중국 남방에서 수입해왔던 것이다. 여진족 때문에 골치를 앓았던 조선으로선 큰 타격이었다. 각궁의 금수 조치를 풀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이가 바로 조선 출신 환관 정동이었다. 당시 조선의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준 정동에게 성종은 고마움을 표한다. 병기에 관계되는 궁각이라든지 혹은 다른 조선에서 필요로 하는 명나라 측에서는 금지하는 그런 그 품목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무역해 오려고 할 때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해결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외교적인 그 현안 문제 이런 것이 명나라에 크게 해롭지 않을 경우에 그들은 우리 편을 들어줘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 점을 우리나라에서는 말하자면 유리하게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궁중의 사람으로 자기 직분에 충실했던 수많은 내시들이 있었다. 피해단의 근원이 됐던 왕과 내시와의 밀접한 관계. 그 자체가 피해단의 원인으로만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아무래도 내시는 그 왕과의 관계에서 일반 신료들이 예의와 명분을 차리는 그 좀 공식적인 관계라고 하면은 그에 비해서 왕과 내시는 대단히 허물이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내시가 왕을 자기 사사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가까운 관계를 이용해서 관료들이나 일반 백성들이 하지 못하는 말을 왕 앞에서 솔직하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연산군 때의 그 김처선과 같은 사람들이 누구도 연산군의 그 공포 정치에 두려워서 말을 못할 때 김처선이 나서 가지고 바른 정치를 해야 한다. 백성들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 이런 그 바른 말을 하는 수가 있는 거지요. 바로 그런 직언을 했던 김처선. 연산군대에 같이 내시직에 있었던 김자원과는 달리 직분에 충실한 내시였다. 김처선은 왕에게 직언을 했다고 하여 너무나 가혹한 참사를 당한다. 그의 집터는 파헤쳐져 연못이 됐고 친척들에게까지 화가 미쳤다. 조선조를 통틀어 공을 세웠던 내시들은 수없이 많다. 그들은 왕의 인정을 받아 공신의 칭호를 받았지만 대부분 신료들에겐 형편없이 평가된다. 이런 평가에도 많은 내시들은 왕의 곁에서 늘 그들의 본분을 지키려고 했다. 내시들의 이런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구한말에도 있었다. 1884년 우정국의 개설 축하연에서 김옥균, 박영효 등의 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킨다. 이때 수구 세력으로 분류된 민영목, 조영하, 한규직 등이 개화파의 죽음을 당하는데 그 중에 유재현이라는 내시도 포함돼 있었다. 내시 유재현은 정변 2달 전까지 윤치호, 김옥균 등 개화파들과 시국을 논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은 왜 유재현을 죽였을까? 갑신정변 한 달 전 윤치호의 일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정변이 일어나기 한 달 전 유재현은 군인 윤웅열과 윤치호를 경계하라고 고종에게 진언한다. 이로 인해 유재현은 개화파에게 배신자로 찍혔고 결국 살해된 것이다. 국왕에게 충성을 하는 입장에서 개화파들의 동정을 파악하고 이것을 거꾸로 국왕에게 보고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한 달여 전쯤 내시 유재현이 그 당시 개화파의 일원이었던 윤웅열, 윤추어의 아버지이죠. 윤웅열과 윤추어 등 이와 같은 개화파 인물들을 경계하도록 고종에게 진언하는 내용이 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바로 그 윤추어 등 개화파 인물들에게 다시 또 전해집니다. 아마 이러한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개화파들이 유재현을 배신자로 이렇게 보게 되었고, 그래서 갑신정변 당시 죽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재현의 입장에서 보면은 왕에게 어디까지나 충성을 했던 인물로 이렇게 보아야겠죠. 결국 갑신정변은 수구파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그때 유재현과 함께 죽은 민태호 등 6명에게 영의정 등의 벼슬과 시호가 내려진다. 그러나 유재현은 제외됐다. 바로 내시였기 때문이다. 천년이 넘는 내시의 역사. 그 속엔 왕의 사람으로 직분에 충실했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내시들이 있었다. 절대 권력자의 수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세된 남자. 그들은 분명 역사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들은 한 인간으로서보다는 이 내시라는 특수한 신분으로서만 존재해 왔습니다. 이제 그 내시라는 신분은 왕조시대의 유물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은 그 내시가 맡았던 그 역할과 기능은 현재도 남아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에게만 국한됐던 왕조시대와는 달리 권력이 분화됐고 또 다양한 형태로 변화된 지금, 그 기능은 오히려 더욱더 확대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 속에서 잠들어 있었던 내시, 그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새롭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